제1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구분과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한 직업은 무엇이고 위협받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는 대학 교육이 혁신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스라엘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추파 정신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입니다. 1번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760년에서 1860년까지의 기간을 1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류는요 고대로부터 어떤 그 경작 생활을 했지요. 토지가 경제 생활의 주 무대가 되는 농업 중심의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곡식을 씨를 뿌리고 가꿔서 이제 생활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경작 생활 했던 것이죠. 그런 데에서 탈피해서 이제 획기적인 어떤 그 혁명적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거는 바로 1734년 영국에서 이 방직기 또는 이제 방적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발명되고 1784년에 전기관이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사람이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산업이 기계 중심의 산업으로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진 때 이때를 가리켜서 1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1870년에서 1950년까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전기가 발명되고 통신,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범위가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위 그 컨베어 시스템,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화와 컨베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에 따른 대량 생산과 또 중산층의 등장, 거대 자본가와 금융기관의 등장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3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데요. 1960년에서부터 최근까지죠. 2010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소위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기계의 제어가 가능한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만 입력시켜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단계까지, 또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화 시대와 또 지식 근로자의 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와 지식이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정보화 시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대변혁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소위 그 인공지능 AI의 등장이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 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또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의 신기술이 결합 또는 융합돼서 실세계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모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돼서 그것을 모든 영역에 도입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자동차 운전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이제 주행하고 멈추고 또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하는 그런 자율 주행 차 이런 그 것들을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소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로 204쪽에서 205쪽에 보면요, 거기 6가지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특징은요, 초가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요, 속도의 견제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고요, 또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지능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및 사물 인터넷 등장으로 모든 사물이 점점 스마트해지는 스마트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로봇과 인터넷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혁명으로 디지털 신인류, 즉 트랜스 휴먼이 탄생을 하고요, 또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초연결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됐다. 또 슈퍼 연결의 시대가 되고, 또 소유 경제에서 공유 소비의
공유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는 협업의 시대가 됐다. 또 집단 지성의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결코 그 시대를 따라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감성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이용한 창조적 즐거움과 감동을 중시하는 창조적 계급이 사회를 이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위 감성 중심의 그 운해형 인간이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화. 그 다음에 초융합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식과 기술 등 모든 것이 경계와 구분을 넘어서 융합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융합시대가 온다. 그건 과거에 비해서 이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체계고 달라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한 전문 분야의 그 고급 기술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고요. 다른 분야의 기술과 능력을 접목시켜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획기적인 그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융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초고령화가 이루어진다. 소위 그 100세 시대가 되어졌다. 고령화 시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산업이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는 노인 의료와 복지 또 평생 학습 등이 강조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산업화가 이제 신산업으로 이렇게 등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적인 변화, 또 획기적인 변화,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망직업, 또 혁신기술과 서비스 분야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혁신기술 분야의 직업은 기술 그 자체와 관련된 직업을 탄생시킨다는 것이죠. 즉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등장하고 뜨는 직업으로 그렇게 각광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직업은 제품생의 주변 기술 사용 방식에 따른 직업 파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와 문화생활 또 개인적인 가치의 추구 건강관리 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직업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소했던 그런 직종들 직업들도 이제는 신직업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데 주로 여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떤 사람의 그 노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직업들이 이제 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그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협받는 직업들이 있다. 단순 노동은 물론이고 숙련공의 기술도 점점
기계와 로봇, 컴퓨터 등에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경영자 등의 전문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뭐 소위 아주 정밀한 수술 같은 것도 로봇 수술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낸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제는 변호 업무도 로봇을 변호인으로 등장시키는, 그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판례 같은 것들을 다 알고 다 즉시로 꺼내서 대처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소위 엘리트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점점 쇠퇴하는 직업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로봇이나 컴퓨터가 얼마든지 훨씬 더 능가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창업, 창직 및 신직업입니다. 첫째, 창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현실화하는 방안이죠.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이루도록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창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창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새로운 직업을 발굴 또는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직은 일의 내용 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 즉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면 창직을 한 것입니다. 그가 카페를 개업했다면 창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이 만든 카페에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었다면 취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약간씩 용어 자체를 이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있으나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으로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직업이나 오자가 났네요. 직업이나 외국과 국내 모두 있는 직업이지만 법제도의 정비 등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말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이제 소위 글로벌 시대에 서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또 발전하고 달라지는, 변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외국의 유망 직종이나 직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유망 직업으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 교육 혁신해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대학이 무엇인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은 이제 주로 철학이나 논리학, 신학, 의학, 법학 등의 학문을 연구하는 상아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이 소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됐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어떤 직업적 전문인. 그래서 오늘날 대학은 취업이라는 관문을 앞둔 대학생들을 어떻게 키워 나가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혁신 기술이 주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 교육에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작은 틀 안에 갖춘 그런 어떤 직업과 또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기술들을 통합할 수 있는,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필수 역량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교육입니다. 자, 미래 교육 학자들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로봇이나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인간 교육의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5C 또는 6C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기계나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그 교육의 영역이 있다. 거기에 이제 또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5C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과 융합 능력, 또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 협업과 조정 능력, 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컴퓨팅적 사고가 소위 그 5C 교육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C 교육은 콘텐츠, 또 협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그리고 자신감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기업가 정신교육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그 창업 국가가 된 것은요, 어려서부터 후츠파 정신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이 후츠파는 그 의미는요, 당돌함, 뻔뻔함, 용기, 도전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타파, 질문의 권리, 어울림, 위험 감수, 목표 지향, 끈질김, 실패로부터의 교훈 등 7가지 요소를 기본 정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할 정도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당당하게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소위 후츠파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후츠파 정신 교육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유의 도전 정신의 교육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국가에서도 제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한 결과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전 정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 맞물려서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공간을,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예,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다음 주가 15주 차로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요, 제2장, 제5장, 제9장, 제12장에서 출제가 되고요. 또 기독교 인성 수업의 목표, 그래서 1주차 강의 계획표 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요, 수업 시간과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사이버 캠퍼스에서 봅니다. 그래서 1교시 학생은 9시부터 9시 40분까지, 2교시는 10시부터 10시 40분, 3교시는 11시부터 11시 40분, 5교시는 오후 1시부터 1시 40분, 6교시는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7교시는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시험이 치러집니다. 자, 총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 단답형 주관식 및 서술형 주관식입니다. 오픈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 1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캠을 켜야 되는데, 캠이 모니터와 자신의 옆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링크는요, 백석톡으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백석톡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또 이번 학기 전체적인 강의도 마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 제 14주차 퀴즈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6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